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연우 부부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의 바람으로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건 바람난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먼저 이혼 요구를 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재벌딸을 만나고 있는데 그깟 위자료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서 저는 전 재산 다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냐며 끝까지 이혼 안 해주고 버티고 싶었지만 그건 제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버틸 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인생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 이혼해 줬는데 남편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인 줄 알았던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국 바람이 났습니다. 저 좋다고 자기 좀 만나달라고 1년을 좀 넘게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도 결국은 바람이 나더군요. 결혼 6년 차에 이 사실을 알고 몇 달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가정적이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받은 충격은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남편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었지만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2번이나 이직을 하면서 드디어 저에게 맞는 일을 찾았는데 바로 출판사였습니다. 전공 분야도 아닌데 그저 책이 좋았고 출판사에서 일해보고 싶은 로망 같은 게 아직 남아있었는지 마침 일반 사무 업무를 뽑는 자리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좋아하는 일을 하니 업무 평가도 좋았는데 정직원이 되고 진급도 했어요. 그렇게 전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자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신혼집으로 얻은 아파트는 대출을 낀 상태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둘 다 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야, 대출금 벌써 이만큼이나 갚았어. 와, 정말이네. 이러다 금방 다 갚겠는데? 거봐, 대출은 빨리 갚아버리는 게 속 편하다니까. 그래, 자기 말 듣기 잘했어. 우리 대출금 다 갚으면 여행 갈까? 좋지. 아직 먼 얘기였지만 남편이 여행 가자는 말에 생각만 해도 설레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이 열심히 일하며 돈 벌고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대출금도 많이 줄어가고 있다 보니 이대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나가면 되겠다 싶은 때였어요. 그런데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제가 좀 늦게 알아차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때는 지난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정말? 그럼 언제부터 출근이야? 아마 다음 달부터? 가까우니까 내가 출근길에 자기 내려다 주면 되겠다. 그러네. 더 잘됐다. 남편은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직장 근처로 발령을 받았는데 회사 특성상 지역별로 지사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이동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직장 근처로 오게 되어 참 잘됐다 싶었어요. 난 저 앞에서 세워주면 돼. 알았어. 오늘도 일 잘하고. 운전 조심해. 매일 아침 남편은 저를 내려주고 그 다음 본인 직장으로 갔습니다. 굳이 차를 타지 않아도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었는데 남편은 저와 같이 출근하는 걸 좋아했고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 아침에 함께 나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감기에 걸렸고 며칠 회사를 빠지며 집에서 약을 먹고 쉬게 되었는데 좀 더 쉬라고 했더니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회사에 얘기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쉬어. 그 몸으로 출근해서 일이 되겠어? 안 돼. 할 일이 태산인데. 대신에
오늘은 자기가 운전해라, 어? 운전이야 내가 해도 되긴 하는데 정말 괜찮겠어?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그래서 이날 저는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직장 앞에서 내려줬습니다. 남편을 내려주고 나면 저는 유턴 신호를 받고 돌아오면 됐는데 신호에 걸려 대기 중인 그때 남편은 아직도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쪽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창문을 내리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물론 저를 보고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호가 바뀌어 바로 출발했는데 지나면서 보니 어떤 여자를 만나 대화하면서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몇 주 쉬고 출근하는 거라 같은 부서 사람을 만나 반가워서 저러는 걸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그 미소가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퇴근 전 찜찜한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어디야? 아직 회사야. 나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내가 회사 앞으로 갈까? 아니야. 그동안 빠져서 밀린 일 많아서 오늘 좀 늦을 거야. 먼저 들어가. 저희는 출근은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같이 했지만 퇴근은 각자 했습니다. 회사에서 버스로 금방이기도 해서 저는 퇴근 후 버스 타고 집에 오곤 했는데 이날은 제가 운전하고 남편을 내려줬기 때문에 퇴근길에 남편을 태우고 올 생각이었는데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의 직감과 촉이 무섭다는 걸 아시죠? 얼마든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이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네? 오늘 늦는다고 했잖아. 저녁은 먹었어. 그런데 아까 출근길에 말이야. 출근길에 뭐? 차 돌려서 가다가 신호대기 중에 봤는데 자기 회사 앞에서 어떤 여자랑 웃으면서 얘기하던데. 그건 또 언제 봤대? 그냥 회사 직원이야. 며칠 빠졌더니 회사 직원 얼굴만 봐도 반갑더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아니, 자기 아픈데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길래. 그럼 회사 사람 보고 울상이라도 지을까? 사람 참. 나 피곤해. 쉬고 바로 잔다. 이날 이상한 마음을 시작으로 평소 아무렇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 다녀오라고 하고는 보내줬는데 이제는 의심이 갔습니다. 평일에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면 평소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 또한 의심부터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궁금하지 않던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면서 카톡과 전화통화 내역, 구글 타임라인, 카드 내역, 블랙박스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뒤졌습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감추더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뒤지는데 증거가 안 나왔겠어요? 차고 넘칠 정도로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명 제 느낌엔 전에 남편 회사 앞에서 얼핏 봤던 그 여자 직원이 바람핀 상대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맞았지만 그 여자가 남편의 직장 동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 여자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이름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했고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아시나요? 남편은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는데 그래도 전에는 화장실에 갈 때면 두고 갔지만 이제는 손만 씻으러 화장실에 가는데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무슨 핸드폰을 그렇게 들고 다녀? 누가 보기라도 한대? 그게 아니고 전화 올 곳이 있어서 그래. 잘 때는 머리맡에 두니 더욱 보기가 힘들었죠. 남편은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고 했는지 제가 초반에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땐 늘 기록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남편이 늘 지우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러니 저도 증거를 모으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괜히 남편을 떠보기라도 하면 눈치를 챌 게 뻔했고 여겨저기 물어봐도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면 제일 중요한 건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지만 평소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핸드폰을 보려고 기회를 노렸어요. 그렇게 어렵게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 넣었는데 남편도 사람이라 그리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차 블랙박스 기록은 지워도 핸드폰에는 기록이 아주 많았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통 내용을 보면 여자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남편은 결혼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상대 여자는 상관없다며 친구처럼 지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깊은 사이가 됐더라고요. 대화 내용만 봐도 열이 뻗치는데 둘이 사진도 참 많이 찍었고 거기다 영상도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그런 영상이었죠. 바로 눈앞에서 그 여자를 본 적은 없었지만 저번에 남편 회사 앞에서 얼핏 본 거랑 남편 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만 봐도 여자는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뻤죠. 남편이 아니어도 어떤 남자든 넘어가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저 좋다고 하던 놈이 결혼하고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릴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었다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지 왜 그러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일이 되고 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믿고 산 세월만큼, 아니 그보다 더 충격이 컸고 그 안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어요. 매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온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티가 난다 봅니다. 왔어?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왜? 표정이 왜 그래? 내 표정이 어떤데? 솔직히 나 퇴근하고 들어와서 네 얼굴 보면 힘 빠져. 내가 왜? 좀 웃어라. 어떻게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보고 웃지도 않고 그게 뭐야? 근심 있는 사람처럼. 전에는 생글생글 잘만 웃더니 왜 그래? 네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울상을 하고 있으면 너는 좋겠어? 이 말을 듣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인상은 안 쓸 수 있지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남편 얼굴 보면서 웃음이 나오겠냐고요. 남편은 그렇게 저를 보고 실컷 짜증을 냈는데 이내 씻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붙들고 뭔가를 한참 하는 동안 저는 그 사이 주차장으로 가서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남편 머리맡에 놓여있는 핸드폰을 몰래 들고 나와 뒤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 속은 썩어 문드러졌고 남편 놈은 꼴 보기 싫고 미치기 직전이었는데 며칠 뒤 시댁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요? 알겠어요. 어머님 준비해서 바로 갈게요. 그래, 조심히 오고 문단속 잘하고. 네. 갑자기 시댁 친척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 자긴 왜 어머님 전화를 안 받아? 몰랐어. 그런데 왜? 엄마한테 무슨 일 있대? 그래서 남편에게 시모한테 들은 그대로 얘기해줬고 남편은 크게 놀란 듯 급히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과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남편이 형처럼 따르곤 했기에 출발 전부터 남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히 준비 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남편은 아주 서럽게 울었는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어떤 사이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 놈이 사고를 쳤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빈소를 3일 내내 지켰는데
남편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아니 얘, 우리 도진이는 어디 간 거야? 아까부터 안 보이네? 그러게요. 안 보이네요. 전화도 안 받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화해 볼게. 전화가 꺼져 있다고 나오는데? 남편은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척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더 기다릴 수 없어 일단 차에 탔는데 남편은 이날부터 꼬박 3일간 연락도 없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봐도 연차를 썼다고만 할 뿐 다른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라 어머님도 뭐 급한 일이 있겠지 하시며 기다려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내내 제 전화도 안 받고 톡도 확인을 안 하는 남편이었는데 시모한테는 연락을 했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우리 도진이 들어왔어? 아직요. 그럼 지금 집에 가고 있나 보다. 네? 아까 통화했어. 무슨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날 얘기도 못하고 급하게 간 거라고 하더라. 오늘은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너한텐 그동안 아무 연락도 안 한 거야? 네. 너희 혹시 싸웠냐? 아니에요. 아유, 암튼 그렇게 알고 들어오면 괜히 바가지 긁지 말고 잘해줘라. 3일 내내 장례 치르고 고생하다가 또 일하느라 밤샘 모양인데 잔소리해서 신경 건드리지 말라고. 시모의 말대로 이날 남편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쳐다보더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영아, 이리 와서 앉아봐. 왜?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여자 얘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날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너 여자 있냐? 어? 3일 내내 어디에 있었는데? 그러자 고개를 숙이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시간을 좀 갖는 게... 시간은 무슨 시간? 제정신이야? 장례 끝나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고 내 연락을 안 받으면서 어머님한테는 걱정 말라고 잘 있다고 했다며? 사람 이런 식으로 바보 만드니까 좋냐?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맞아.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뭐? 그러니까 우리 관계도 여기서 이만 정리하자. 기가 막힌다. 그렇게 됐어. 저번에 회사 앞에서 본 그 여자 맞지? 그런데 나한테 뭐? 회사 직원이라고? 며칠 회사 빠졌다가 만나서 반가워서 웃은 거라고? 저한테 바람을 걸려놓고 아주 당당한 남편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보통은 잘못했다고 하거나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그 여자도 아냐? 너 유부남인 거? 알아. 안 봐도 뻔하다. 어떤 여잔지. 가정 있는 남자랑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여자 만나고 싶었으면 나랑 먼저 이혼부터 하고 만나는 게 순서 아니야? 미안해. 하나도 미안한 표정이 아닌데 너네 둘 다 제정신 아니야. 야! 함부로 말하지 마. 아무리 여자에 환장했어도 그렇지. 네 마누라 앞에서 지금 그 여자 편드는 거야? 미쳤어? 네가 그렇게 막 말할 수준의 여자가 아니니까 말 조심해줘. 이날 남편은 제 앞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잘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가정 있다고 얘기했어. 그런데도 내가 좋대. 그리고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정말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런 여자야. 그래서 너한텐 좀 미안하지만 나 그 여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뭐? 이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뺨도 2번이나 때렸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때렸는데도
남편은 더 때려도 맞겠다며 속 시원해질 때까지 때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론은 저더러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 고민 많이 했는데 사촌형 그렇게 세상 떠난 거 보고 결심했어. 뭘 결심해? 생각해보니까 난 너랑 진짜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결혼할 때가 되어서 한 거지. 적당한 조건에 너랑 나랑 성격도 잘 맞는 편이고 크게 누구 하나 기우는 것도 없었고. 너도 생각해봐. 우리가 무슨 절절하가 사랑해서 서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 만나달라고 1년을 넘게 쫓아다녀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그거야 옛날 얘기고. 암튼 형이 그 나이에 죽은 거 보니까 사람 일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난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다 죽고 싶어. 너 지금 소설 쓰냐?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주라. 어? 이날 저는 남편 뺨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물건은 다 집어서 그걸로 때리고 멱살도 잡아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그래 알았다고 도장 찍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도장 찍어주겠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제가 하는 게 맞지. 바람까지 피워놓고 먼저 이혼 요구를 저리 당당하게 하는 남편 놈을 보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겠냐며 저는 결국 버텼습니다. 버텨봤자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제가 도장 찍어주면 남편이 그 여자와 너무 행복하게 잘 살 것만 같아서 그게 더 괴롭고 미치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고 사리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심신도 많이 지친 상태였다는 것을요. 이건 제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피말리게 했습니다.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며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문제는 이번 일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였는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다가 헤어져도 힘든 게 이별인데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리 쉽게 생각하는 남편 놈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살이 10kg나 빠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게 살 빼려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지던 살이 밥을 꼬박 챙겨 먹어도 빠지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제가 아무 대꾸도 해주지 않으니 작정하고 이 사실을 양가에 모두 알렸습니다. 당연히 시댁도 뒤집어졌지만 친정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남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정작 남편은 혼자만 평화로웠습니다. 욕을 하면 그냥 조용히 듣고 있고 또 때리면 그걸 또 가만히 맞고 있었죠. 시아버지까지 찾아와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얘야, 걱정 마라. 내가 이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딴짓 절대 못하게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있어. 알았지? 그래, 우리만 믿어. 내가 알아듣게 잘 타이를 테니까. 그런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저희 시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는 시댁으로 갔는데 그날 이후 시댁은 조용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준다고 하던 시모나 시부도 결국 자식 일이니 저보다는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그렇게 정신줄 놓고 살던 어느 날 친척 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영아, 너 괜찮아? 언니가 여긴 어쩐 일로 왔어? 너 진짜 못났다. 이게 뭐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놈한테 매달리느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왜 이러고 있어? 받을 거 받고 깨끗하게 갈라서. 그런데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이때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을 쳤는지. 저만 불행해지고 두 사람은 행복할 것만 같은 게 그게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정신 좀 차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저것들 잘 살 것 같냐? 잘 살면 또 뭐가 어떤데? 너는 네 인생 잘 살면 되는 거야. 저딴 놈 물고 늘어져서 너한테 좋을 게 뭐야? 너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시간 버릴 거냐고. 친척 언니는 이날 정신 차리고 재산분할 똑바로 하고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도 하고 그 여자한테도 불륜녀 딱지 만들어주라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주며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던 연락이라 저와 통화를 하자마자 바로 달려왔는데요.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정말? 정말이지? 그런데 위자료 내놔. 야, 그건 당연하지. 내가 지금 재벌딸을 만나고 있는데 그깟 위자료 몇 푼이나 한다고 내가 그거 안 주겠냐? 뭐? 재벌? 그래. 뭐 네가 궁금해하진 않겠지만 저번에도 말했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라니까? 그런데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벌딸이 미쳤다고 가정 있는 남자를 꼬시겠냐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되물었는데 남편은 재벌딸이 맞다고 했습니다. 순간 이래서 시댁에서도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다가 조용히 했구나 싶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혼하고 재벌딸과 결혼하면 그게 더 좋은 거니까요. 정말 재벌이라고? 아, 몇 번을 말해. 이혼하자. 위자료 줄게. 재벌이면 돈에 대해서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겠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네 전 재산 나한테 다 줘. 그럼 이혼해 줄게. 그러자 남편은 좀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싫어? 사실 남편의 전 재산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어요. 공동명의인 집 명의를 저한테 돌려주는 것과 타고 다니던 국산 SUV 차 한 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마나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제 말에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다 줄게. 준다고. 집이고 차고 다 너 가져. 그리고 내가 따로 적금 들고 있던 것도 있는데 그것도 줄게. 됐지? 이제 뭐 더 달라고 해도 없어. 정말 다 주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는 순간까지 남편은 참 지저분하게 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요. 서류 정리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상간녀와 저를 비교하며 친정까지 들먹이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너도 돈 많은 남자 찾아봐. 니네 부모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게 할래? 자식으로서 효도는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솔직히 그동안 구질구질했어. 남들은 처가 덕보고 살고 처가에서 뭐 해줬다 자랑하며 그렇게 살던데 나는 뭐 받은 거 있었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사실이잖아. 난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실컷 효도하면서 살 거야.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냐. 너랑 결혼하고 집 대출금 갚는다고 고생하며 살았던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보통은 처가에서 돈 보태주던데. 그래도 내가 와이프 복은 있나 봐. 이제라도 팔자 펴고 살 거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위안은 되네. 전 남편은 물론 상간녀까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진작에 도장 찍어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질척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중에라도 그리워서 연락하고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도장 찍었으면 깔끔하게. 알죠? 들어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자랐다고 하던데 그런 환경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재산도 두둑히 챙겼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때는 정말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든 혼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저는 그간 모은 증거를 가지고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전 남편은 물론 전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전 시모는 회사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는데 너, 나 좀 보자. 왜 이러세요? 이제 서로 볼일 없는 사이인데 남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게
전시모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회사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다 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혼까지 해놓고 소송을 해? 이 못된 것. 할만 하니까 하죠. 너 그렇게 심보를 못되게 하면 네 인생만 불쌍해지는 거 모르냐? 이혼당해도 싸다 싸. 소송하길 잘했네요. 뻔뻔하게 바람 피워놓고 저리 큰소리 치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역시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네요. 뭐야? 참나. 마음대로 짓거려 봐라. 네가 아무리 파락을 해도 내 아들 잘 나가고 더 잘 살 거니까.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이날 전시모는 저를 혼내주려고 오셨겠지만 오히려 제가 아무렇지 않고 별 반응도 없으니 약올라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시모가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까 엄마가 회사로 찾아갔다며. 내가 앞으로 가지 마시라고 했어. 암튼 아까 일은 유감이다. 그런데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가정 파탄 내놓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냐? 아무리 간통죄가 사라졌어도 불륜은 불륜이야. 그래라 그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깟 불륜녀 딱지가 뭐 대수라고.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애가 뭐 이렇게 돈을 밝히냐? 그렇게 돈이 좋아? 소송에서 돈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두고 봐라. 난 더 잘 나갈 거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전 남편의 말도 맞았습니다. 그깟 불륜녀 딱지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 제 만족이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텐데. 재벌딸과 재혼해서 돈 걱정 없이 잘 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해야 그나마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당연히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돈 많은 여자와 재혼해서 잘 산다는 얘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전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억울해서 하루하루 고통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저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괴로웠죠. 그래도 노력했어요. 시간이 약이겠거니 그런 놈하고 빨리 헤어진 게 다행일 거다 생각하며 제 인생도 언젠가 빛나는 순간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온갖 잡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은 독서였습니다. 출판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책을 접할 기회도 많았고 신간이 나오면 모조리 다 읽어볼 정도로 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와닿는 글귀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생각해보니 부모님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집도 있다 보니 어디 가서 불평하기에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상간녀가 어떻게 살든 더는 신경 쓰지 않았고 제 귀에 전 남편의 얘기가 들려와도 저는 제 인생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완전히 제 마음이 전처럼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음도 되찾고 마음의 안정도 찾았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니 당연히 회사에서 업무 성과도 좋았고 승진도 한 번 했고요. 친정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없다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하며 살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는 부모님과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다니며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 거라고 큰 소리치던 전 남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시댁 친척 중 제가 아는 지인과 친한 사람이 있다 보니 듣고 싶지 않아도 전 시댁 얘기를 종종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영아, 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너 또 그 집 얘기하려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기막힌 얘기라. 지인은 저한테 전 시댁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다들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빌려달라니? 그 집 개털됐대. 개털이라니? 정말 못 들었어? 얘기를 들어보니 그 상간녀는 재벌 딸도 아니었고 직업도 없는 무직 백수에 전 시댁돈까지 끌어다가 투자해서 큰돈 벌게 해준다고 해서 다 말아먹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한텐 분명 재벌집 딸이라고 했는데? 속은 거지. 솔직히 생각해봐라. 재벌 딸이 미쳤다고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결혼하냐? 거기다 네 남편. 아 미안. 그놈 몸 상태를 봐. 배불뚝의 아저씨인데 돈 많은 집 자식이면 비슷한 수준의 잘 나가는 젊은 남자랑 결혼하지. 안 그러냐? 사실 저도 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서 조건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도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조건 보고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배도 좀 나오고 외모도 그저 그랬지만 좋아했으니까 결혼한 거였죠.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그렇게 눈이 맞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네요. 자기도 투자해서 돈 많이 번 거라면서 처음부터 재벌 아니었다고 하더래. 재벌들은 다 이렇게 돈 버는 거라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놈 부모도 혹하니까 노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랑 친척들 몇 명한테 투자 좀 하라고 해서 돈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큰 돈 만들어서 준 거지. 좀 어이가 없다. 그래서 그 여자 집안이 재벌이라고 하면 사는 집도 가보고 해서 그 말을 믿었을 텐데. 당연히 가봤대. 그리고 네 전 남편은 너랑 그렇게 갈라서고 그 여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다는데? 집이 아주 엄청나게 크고 마당도 있고 너도 알지? 성북동인가 평창동 가면 그 부잣집들 많잖아. 벽 높게 해놓고 마당 크고. 알아. 그런 집이었대? 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도 그 여자 집이 아니었던 거지. 아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집이 비어 있었는데 집주인 행세하면서 지 전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한테도 꼬리치고 돈 받아내고 도망갔댄다? 얘기를 들을수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애도 아니고. 사실 작정하고 속인다 해도 재혼할 생각이었으면 이것저것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주 여자한테 푹 빠져서 다 퍼준 모양이었어요. 큰돈까지 넘겨주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상간녀는 연락두절이 되었고 마침 그 집주인이 돌아와서는 전 남편을 보고 누구냐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간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였습니다. 신고하고 보니 그 상간녀는 전과도 상당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미 해외로 튄 상태라 수사가 진행되긴 하겠지만 쉽게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고 잡아도 떼인 돈은 다 받아내는 것도 쉽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나왔는데 입구에 휠체어를 탄 어떤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영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는데 얼굴을 보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씩하고 웃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너 뭐야? 많이 놀랐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니, 여긴 왜 왔냐고. 섭섭하게 왜 그래. 사실 전 남편이 왜 휠체어를 타고 있는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지인이 전 시댁 얘기를 하면서 개털됐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전 남편이 사기당한 충격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하반신 마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았는데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온 걸 보고는 바로 알았죠. 걷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이혼해놓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만나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무시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왔고 그대로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휠체어를 끌고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영아, 미안해. 어?
잘못했다고. 헛소리 하려고 온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진심이니까. 그렇게 떠나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뭐?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여기까지 전 남편이 혼자 왔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차 한 대가 보였어요. 번호판을 봤더니 전 시부의 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 앞으로 갔고 쳐다보고 있으니 안에서 전 시모가 내리더라고요. 전 시모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잘 지냈니? 빨리 아들 데리고 가세요. 저기 하영아, 그때 내가 말을 심하게 했지. 많이 섭섭했지. 왜 이러세요? 그런데 저쪽에 있던 전 남편도 휠체어를 끌고 제가 있는 쪽으로 왔는데 너 혼자 사니까 내가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 뭔 헛소리야. 그 몸으로 누굴 지켜? 내가 지금은 이렇게 휠체어 생활하지만 재활치료 받으면 금방 다시 걸을 거야. 병원에서도 그랬어. 맞지, 엄마? 그럼 그랬지. 하지만 전 시모의 표정을 보니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전 남편만 본인 몸 상태를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하반신 마비라는 게 재활치료 후 정말 기적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전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가보라고 했는데도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 그 얘기만 들어달라고 해서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봤는데 갑자기 조강지처라는 말을 하더군요. 뭐라고요? 조강지처요? 그래. 누가 뭐래도 네가 우리 아들 조강지처잖아. 이혼했어도 이렇게 사람이 아픈데 모른 척 할 거야? 너 이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잖아. 무슨 또라이 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사고당해서 저러고 있는데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저를 찾아와 이러는 이기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시모가 제 손목을 잡더니 너 초강지처 하라고! 내가 그 태우 해주겠다니까. 시집살이고 뭐고 다 너한테 일제 스트레스 안 주고 살게. 나 원래도 쿨한 시어머니였잖아. 너 그래서 나 좋다고 했었잖아. 이제는 완전히 남인데 왜 이러세요? 정말 경찰까지 불러야 가시겠어요? 제가 사람 다좀 해드릴 때 조용히 가세요. 그럼 내놔. 뭘 내놔요? 엄마! 내 말 듣고 우리 아들하고 다시 재결합해서 잘 살면 내가 가진 전 재산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네가 복을 팔로 걷어차는구나. 위자료 싫으면 위자료 내놓으라고. 무슨 위자료요? 전시무는 어이없는 말을 이어갔는데 저와 전 남편이 이혼하게 된 건 제 탓도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도진이가 왜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냐? 그년이 꼬셔서? 천만에. 주위를 둘러봐라. 여시 같은 여자들 천지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잘 사는 남자들 보면 여자가 정말 잘하기 때문이야. 너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고. 그러니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내 아들이 아무리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해도 재산분할 그건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거였는데 너 일어난 분 내 아들한테 안 주고 이혼했다며? 돈 가지고 아쉬울 거 없다면서 준다길래 받은 건데 뭐 문제 있어요? 엄마, 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난 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래? 내 아들하고 살면서 재산 물려받을래? 아니면 재산 분할 다시 할래? 진짜 너무 웃기네요.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네, 나와요. 하하하하하. 재산을 물려받다니요? 물려줄 재산은 있고요. 그 여자한테 돈 다 털려서 살던 집도 다 팔고 월세박 하나 얻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들하고 재결합하면 제 사는 집으로 다시 다 들어올 거면서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추접스러워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이러는 거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빨리 차에 타요. 빨리요. 나랑 얘기해, 하영아. 너랑 내가 왜 얘기를 해? 그 여자 때문에 경찰서 많이 가봤을 텐데 또 가볼래?
이혼해놓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오면 이것도 스토킹 범죄라는 거 모르냐? 내가 뭘 어쨌다고 스토커 취급을 하냐?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나와 있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하영아, 그러니까 가! 이날 전 남편은 급기야 울기까지 했는데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겠죠. 재벌 딸이라고 하니 얼씨구나. 당연히 돈 펑펑 쓰면서 어리고 예쁜 여자랑 잘 살 줄 알았는데 전 재산 털리고 사기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장애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제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조금 이해가 돼? 내가 평생 네 옆에서 사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걸 깨달아 버렸거든. 너 신경 쓰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내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 살아. 이 몸으로 뭘 하냐?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남편은 오열하다 못해 아주 절규를 했는데 결국 차에서 전 시부모님이 나와 전 남편을 태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한다고 했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두 분 다 돈 벌러 다닌다고 하더라? 아, 그래? 거기다 재활치료인가 뭔가 받으러 병원에 자주 가니까 옆에 딱 붙어서 다 챙겨줘야 하고 암튼 하루도 조용할 일이 없대. 거기다 돈 빌려준 친척들은 돈 언제 주냐고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한다던데. 진짜 사람 일 모른다. 그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제는 지인이 전 남편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 살다 보니 얘기를 들어도 그저 남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과거의 상처를 다 털어냈다는 거겠죠? 현재 저는 아주 특별한 일상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직원들 얼굴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도 그게 행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이런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게 그게 행복한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인생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정말이지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더라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